용어만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이번 주 미국의 경제 지표와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보니 투자자들이 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양 지수 현재 코스피 강보합 수준, 코스닥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550포인트, 코스닥 0.51% 반등하면서 723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외국인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1,53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은 지금 39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도 1,600억 원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삽니다. 135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 반면 기관이 21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역시도 5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삼성전자가 보합, SK하이닉스 오늘 추가적인 약세 보여줍니다. 모건스탠리에서 메모리 빙산론 중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이 영향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1.15% 약세로 현재 거래가 17만 9,900원. 다만 삼성전자 현재 0.09% 강보합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43% 내림세입니다. 거래가 34만 5,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9%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가 0.48% 강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현지 시간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거래가 19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0.1% 오름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51% 약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79만 7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오늘 10위권 내에서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3.1%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16만 2,900원. 기아도 현대차와 더불어서 1.2% 강세 보여줍니다. 8만 9,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은 약세입니다. 거래가 39만 8,500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이 반등합니다. 1.54% 오름세로 36만 2,500원. 에코프로비엠 오늘 실적이 나올 텐데요. 3.73% 약세입니다. 거래가는 10만 500원이고요. HLB가 0.72% 강세로 5만 5,700원. 에코프로도 1%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5만 9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반등합니다. 0.54% 오름세로 거래가 27만 8,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전 종목이 상승부를 켰습니다. 휴젤이 1.69% 강세로 36만 1,000원, 클래시스가 0.32% 오름세로 거래가는 6만 3,600원입니다. 펩트론입니다. 1.43% 강세, 거래가는 17만 7,4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가 3.19% 강세로 38만 8,000원, 더불어서 리가켄바이오도 반등합니다. 1.43% 오름세로 10만 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일부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급등합니다. 인벤티지랩이 자사의 새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주 1회 복용 경구제형 비만 치료제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생체 이용률이 기존보다 73배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인벤티지랩과 큐라티스 모두 상한가입니다. 인벤티지랩이 36,000원이고요. 큐라티스 같은 경우에 인벤티지랩의 개발 품목들에 대해서 임상 샘플 제조하고 이후에 상업용 제조까지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상한가 경신하며 거래가 1,350원이고요. 또 블루엠텍까지도 15.8% 급등합니다. 17,5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인식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장기화에 따라서 보안과 관련된 섹터들이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안주 쪽에 매수세가 몰렸었다면 오늘은 관련주 내에서도 생체인식, 바이오인식 쪽이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시선 AI가 8.35% 강세로 거래가 4,280원이고요. 유니온 바이오매트릭스가 12.8%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3,300원. 더불어서 알체라도 15% 가까운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913원으로 집계됩니다. 환율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1,438원대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는 1,430원 20전이었고요. 현재는 1,440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1,440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0.21% 오름세로 2,550포인트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64% 반등하며 72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호실적을 내는 기업들 확인하시고요.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어서 수급 상황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미 관세와 관련해서는 조금 상황이 호전되는 모습, 여기 네.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반응을 보였는데 이번 주도 네, 계속 그런 분위기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네. 장 초반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으로 미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시장도 상승을 이어갔었는데요. 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은 1%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도 목요일이 휴장이고요. 그 다음 주 월화 이틀 동안 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의 많은 국가들이 이번 주 후반부터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월 말에 대한 분위기로 인해서 일단 이번 주는 다소 좀 거래량이라든지 좀 주춤한 가운데 관망 심리가 좀 더 강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변동성은 좀 다소 줄어들었지만 상승 탄력도도 다소 좀 줄어든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 시장 오늘은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장 초반에 혼조세를 좀 보이다가 10시 넘어서는 일단은 두 양지수 모두 다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다소 조금 늘려가면서 코스닥 쪽 어제 하락분을 다소 메우려고 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장 초반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내 상승 전환을 해서 오늘 또 상승폭을 어느 레벨까지 키울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수급상으로 외국인이 너무 팔아요. 네. 왜 안 사요, 외국인? 국내도 재개한 다음에 좀 매수가 그래도 돌아올 줄 알았는데 네. 안 돌아와요. 왜 안 네. 돌아오죠?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 재개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공매도 쪽에 대한 수급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 해소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 있게 좀 막 공매도도 하지만 현물도 사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네, 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 특히나 신흥 시장에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그간의 급락분을 지금 메워가면서 지난 한 주간 상승폭을 좀 키워나갔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미국 주식시장으로의 유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우리 신흥 시장인 우리 시장에도 일정 부분 수급이 조금 더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번 한 주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다소 조금은 이번 달은 좀 조용하게 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어닝 시즌, 그러니까 네. 본격적인 실적 그 기업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 부진하지만 계속 주목을 받았던 게 방산주인데 네. 방산주 실적이 이제 공개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되게 기대가 돼요. 얼마나 잘 나올까. 우리 시장에서 이제 가장 지금 기대를 모았었던 실적주로는 조선과 방산이었었죠.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조선주들, HD 현대중공업 그룹사들이 실적 발표와 함께 급등 양상을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방산 쪽으로 넘어올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도 이번 주까지 흐름 보셨듯이 일단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도 빠르게 나타났다라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실적을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해 주느냐가 더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난 4분기 방산 4사 분기 매출이 7조를 넘어섰고요. 이번 1분기에도 7조는 거뜬히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연말까지 해서는 한 10조 정도까지 좀 보고 있는데요. 뭐 각각의 이유로 인해서 방산 4사들이 매출 실적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네. 수주에 대한 부분도 방산 4사 합산 수주가 지금 80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2, 3년간의 차근히 우리 조선과 거의 비슷하죠. 2, 3년간 차근히 이에 대한 실적으로 반영될 부분은 일정 부분 작년부터 이야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랠리를 지속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세론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방산주들이 하락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일정 부분은 또 시장에서 약간 또 차익 실현 매물도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금은 약간 좀 눈치 보기 움직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산 섹터는 네. 앞으로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은 이제 굉장히 뜨겁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 실적이 이렇게 계속 좋으면 계속 탄력을 받고 갈 것인지 근데 밸류 부담이 있는 네. 종목들도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속 우상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그간 한 1년 정도의 상승 흐름이 워낙에 좀 강했고요. 네. 여전히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유럽의 방산업체들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상승 부담감은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공개되고 나서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지만 네. 각 기업별로, 종목별로는 각각의 모멘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종목별로 좀 상이하게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례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실적 1분기에 호실적 나타낼 것은 거의 사실 당연한 우리 모두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폴란드와의 1차 계약분은 올해 다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럼 네. 실적분은 대부분 다 반영이 될 것이고요. 신규로 이제 2차 계약분에 대해서 사실 지연됐었던 지금 6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좀 매듭을 짓느냐에 따라서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종목별로 상이하게 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번 주에 이제 1분기 확정 실적 네. 이 발표가 됩니다. 그럼 부문별 실적을 다 이제 공개를 하게 되기 네. 때문에 이것도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삼성전자 주가가 네. 6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가 컸다가 또 밀리면서 지금 또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실적이 또 다른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큰 반영은 시장에서의 못 그렇겠지만 일까요? 더 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삼성전 실적 발표와 함께 있을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해줄지 하지만 그 내용 자체를 시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지금 네. 5만 6천 원대 최근에 5만 5천 원에서 5만 6천 원대에서 지속적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소 아쉽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처럼 쉽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가 수준은 빠르게 움직인다라기보다 하단을 잘 받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확정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 내일 이제 분기 확정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기대라기보다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HBM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이제 갤럭시 25의 판매량이 최근에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서 네. 모바일 쪽에서의 양호한 실적을 어느 정도 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주가가 빠르게 방향을 바꾼다기보다 5월부터 보여지는 수급의 영향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아주 좋은 실적을 내놨음에도 네. 모건 스탠리가 또 이른바 빙산론. 네, 빙산론. 빙산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건 조그만데 밑에가 이제 거대한 그렇죠. 예. 빙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평을 했어요. 이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번갈아 가면서 무슨 네. 억한 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건 스트랜리는 작년 9월에도 SK하이닉스를 저격하면서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하향을 시켰죠. 그 이후에 SK하이닉스는 이에 대한 부분을 누르고서 반등에 강하게 성공을 했습니다만 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한 날 주가는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이 분기당으로 했을 때 1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앞으로 HBM 시장에서의 수요의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엔비디아 향입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제재에 대한 부분이 진행될 경우에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매출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SK하이닉스에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을 이번에 모건 스탠리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모건 스탠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네. 좀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워낙에 이제 SK하이닉스를 조금 부정적으로 봤었던 그럼 그 IB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뭐 온전히 시장에선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일단은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상승폭을 조금 늘리지 못하면서 SK하이닉스 최근에는 조금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으로 좀 제한된 모습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랜만에 통신주 이야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통신주는 사실 주가에 막 변동성이 있다라기보다는 네. 뭐 안정적인 고배당.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도 높고.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SK텔레콤은 큰 위기에 빠졌어요. 네. 주가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말이죠. 네, 사실은 시장에서의 경기 방어주 역할로 사실 통신주들이 최근 말한 게 흐름이 없죠. 네. 좋았었죠. 네.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고요. 이제 우리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관 산업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도가 있습니다. 네. 50%를 넘어서면 안 돼요. 외국인 지분율이요. 근데 이제 KT가 거의 49%에 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KT의 비중을 늘릴 수는 없었고 네. 그다음에 SK텔레콤이었었거든요. 그다음에 U+ 이런 순서대로 외국인들은 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SK의 유심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SK텔레콤 단기적으로는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태가 조금은 더 이제 봉합되기보다는 이에 대한 앞으로의 피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재무적인 리스크는 한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정도 유심 네. 교체 비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다가 과징금이라든지 지금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까지 이어진다라는 보도에 따라서 일단 투심 자체는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좀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 오늘 뭐 하락폭은 더 키우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만 반등은 좀 어려운 모습이고 어제 장에서 장중 8% 넘는 급락을 보이면서 네.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미장은 조금 혼조세예요. 예. 지난주에는 반등이 크게 나타났는데 관세 이슈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관세가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가 되게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더니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오리무중에 빠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의 정점은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뭐 많은 국가들은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원하고는 있습니다만 중국과의 협상이 지금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의문을 좀 갖고 있어요. 미국도 중국도 누구나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중국에서는 부인을 했죠. 그러다 보니 지금 주도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사실 시장에서는 좀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다른 뭐 우리나라라든지 뭐 일본 다른 국가들보다는 중국과의 관세에 대한 협상이 좀 빠르게 진행되어야 본격적으로 증시에서는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모습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는 이에 대한 모습이 다소 좀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장에서도 미국은 혼조세를 좀 보이면서 네. 뭐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빅테크들 실적 발표 네, 많이 있잖아요. 네. 메타 플랫폼도 그렇고 아마존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네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은 다소 좀 조용할 수 있겠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뭐 유통 기업들도 네. 대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PCE 물가 지표라든지 4월 고용 보고서, 미국의 고용 보고서 등이 나오면서 네. 앞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을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느냐에 대한 좀 지표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미국도 좀 다소 관망 심리가 지금 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도 지금 개별 장세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개별 종목의 흐름이 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는 일단은 좀 하락 마감을 했고 테슬라는 최근에 급등세를 조금 이어가면서 상승 마감했다는 점,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혼조 양상을 우리 시장과 비슷하게 보이고 있는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이 흔들리니까 금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죠. 정말로 거침없이 계속 오르더니 요즘엔 또 좀 단기 조정,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금은. 지금 뭐 금 같은 경우에는 2년 넘게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올랐어요. 많이 또 갔네요. 네. 네,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한 게 사실 이런 종목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금을 인식하기에는 안전자산이면서도 투자자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 최근에 달러의 약세에 대한 부분도 금에 대한 상승을 조금 더 부추겼습니다.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여겼지만 더 이상 안전자산이 될 수 없다라는 인식 속에서 달러를 사느니 금을 사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더 있는 만큼 금에 대한 안정성은 자산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됐지만 일정 부분 최근에는 미국 증시 반등에 따라서 네. 금에 대한 상승폭, 그러니까 상승률은 다소 좀 둔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차익 실현도 있겠지만 여기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견조한 부분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금에 대한 보유를 보유 비축 자산으로 여기고 있고요. 네. 신흥국의 중앙은행들은 비축 자산 10%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뭐 금 같은 경우가 뭐 변동성은 보여지지는 크게는 않을 거다라고 보지만 이에 대한 상승률은 일단 조금은 좀 제한된 모습은 보인다.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금값이 단기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화면으로 보는 네. 그 금두꺼비가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 건 되게 숨길 수가 부러워하시는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인 것 같네요.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관세의 칼날을 휘둘렀는데요. 그 결과 국제사회는 대혼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결국 미국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과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쓰면 좋을지 지금부터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한양대 국제대학원 엄태윤 겸임 교수 나오셨고요.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30%대까지 떨어지는 조사 결과도 등장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후 100일 지지율을 놓고 보면 역대 최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조기 레임덕이 온 것이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에 보게 되는데 민 교수님, 조기 레임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 레임덕 너무 얘기하기는- 과한 평가인가요? 예, 너무 이르고요.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그 30%까지 떨어진 30대 후반대까지 떨어진 그 국정운영 지지율이 나오긴 하는데요. 네. 이게 그 여론조사가 여러 군데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종합해서 보면 평균적으로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지만 한 45%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는 거의 85%, 90%에 가까운 지지율이 여전히 나오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조기 레임덕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요. 취임 초기에 아무래도 일기에 비해서 빠르게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고, 뭐 관세 정책 많이 논의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가장 맥시멈 최대치를 이제 설정해 놓고 조율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다 더 유화적인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11월 중간선거 때까지는 그때 공화당이 어떠한 성적표를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 이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든지 트럼프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갖고 있는 영향력은 변함이 없을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미국 국내적으로 시위가 있고 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기 레임덕은 너무 과한 평가다라고 보고 계셨고, 근데 이제 그 정책별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별 평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주요 정책 혹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대한 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평가도 많고 또 그 미국 내에서는 그 행정부 우선주의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선 그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헌법까지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레임덕크가 되려면은 의회하고 사법부가 그 트럼프 행동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공화당이 하원, 상원 둘 다 다수당인데 아직까지 트럼프를 제재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막 말씀하셨지만은 공화당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트럼프의 지지도가 한 80%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를 아직 현재로는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사법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불법 이민 추방시키는 걸 좀 제재하려고 했지만은 이게 아무래도 사법부는 어떻게 그냥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행정부를 통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행정부에서 네. 말을 안 듣고 그리고 계속 상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트럼프를 제재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못 가고 있거든요. 주로 의회가 제재를 해야 될 텐데 트럼프의 지지도가 특히 공화당에서의 지지도가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레임덕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네. 근데 객관적인 팩트만 놓고 딱 보죠. 그러니까 역대 정부와 비교했었을 때 취임 후 100일의 지지율을 보니까 지금 트럼프 이 집권 2기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편이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조기 레임덕이라는 건 조금 과한 표현이고요. 저는 국민들과 허니민 관계가 조금 일찍 왔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시다시피 트럼프 정부는 의회 상하원을 공화당이 좀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조기 그 레임덕 현상이 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통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1월 달에 출범하는데 한 8개월이나 9개월 정도까지는 미국 여론이나 국민들이 그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좀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거죠.
무려 그 임기 출범 한 100일 만에 저 지지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독특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원인은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든 정부와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특히 대중국 봉쇄 정책에 있어서 한국 또 일본 또 대만 이런 국가들과 합쳐가지고 반도체 굴기를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 조금 양상이 다른 거죠. 네. 그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동맹국과의 각 관계들보다 미국 그 입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미국 내부에서도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우려감이 좀 증폭되고 있고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 좀 폭락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금융 시장이 혼란스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합쳐져 가지고 네. 트럼프 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민 교수님 하나만 더 추가 질문 드리면 공화당을 원래 지지했고 트럼프를 원래 지지했던 그 지지층 안에서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이 질문 왜 드리냐면 트럼프 행정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사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에 조사 대상에 자기를 원래 지지했던 지지층의 비중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그 뭐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설정한 정책적 목표는 잘못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확인을 해주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자기 지지층들은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는데 그러니까 샘플이죠. 그 표본이 왜곡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그 여론 그다음에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에 그 굉장히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신경 쓰기 때문에 특히 주식 시장이라든지 뭐 여타 경제 부분에서 나오는 그러한 불만이나 목소리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 정책 추진할 때도 보는 것처럼 예상보다는 빠르게 유화적으로 이제 그 현실적으로 이제 그 조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정책적인 방향성은 변함이 없지만 접근법에 있어서 보다 좀 유화적으로 나올 수 있는 데 있어서 그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참모들의 조언과 더불어서 이제 여론조사의 어떤 향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신의 정책적 부분에 부정적인 부분이 나오면 그러한 방법론에 있어서 뭐 방향을 좀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탄력성을 주고 뭐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여론조사가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가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관세가 아니고 감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또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We're going to make a lot of money and we're going to cut taxes for the people of this country. It'll take a little while before we do that, but we're going to be cutting taxes. 네. 관세와 감세는 다른 얘기지만 두 정책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하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국민들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크게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세 카드로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물론 좀 기술적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경제학자들은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소득세 수입을 본다면은 그 회계 연도 2024년에 한 2.6조 되고 미국의 네. 수입액이 2024년 그 세금은 회계 연도로 조사하고 수입액은 그 정상적인 그런 연도로 조사했기 때문에 조금 좀 맞지 않긴 하지만은 그 미국의 2024년 수입액이 3.4조 달러였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수입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쳐도 그 평균 관세율이 한 77% 돼야만 그 관세가 소득세를 대체할 수가 있고요. 지금 20만 달러 그 이하 그 소득을 연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제외해 준다고 했으니까 상위 10%는 그냥 계속
소득세를 낸다고 하자. 그렇다면은 그 관세율이 역시 수입액이 줄지 않는다고 해도 평균 한 25% 올라가야 됩니다. 25%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물론 그 관세가 오르면은 수입이 줄어들죠. 그래가지고선 요런 그 계산을 트럼프 행정부가 한다면은 관세율이 50 내지 100%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득세는 누진세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이 내는데, 그런데 지금 이 관세를 가지고 소득세를 낸다고 한다면은 관세는 일종의 소비세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수입품을 산다면은 무조건 내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미국 가구 중에 한 47%가 그 소득 하한선 미만돼 가지고선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관세를 걷고, 그다음에 요걸 가지고 소득세는 주로 이제 중산층, 상류층이 내니까 그쪽에서 세금을 깎는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요게 완전히 역진세,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세금을 많이 내는 제도로 이게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국민들이 요거까지 계산을 하지 않을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 가기 전에 수입품의 가격이 뭐 2배 내지 3배 된다면은, 네.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트럼프를 지지해주는 층을 본다면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은 고소득층인데, 그런데 저소득층에서 이런 그 관세에 따른 그 물가 인상을 좋아할 리가 없죠. 교수님 말씀은 이제 상당히 경제학적으로 분석이 된 내용이라서 되게 곱씹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감세 카드가 관세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상쇄시키기 때문에 그닥 큰 이득이 없을 것 같다라는 큰 이득이 분석인 없는 게 거고. 아니라 완전히 그 트럼프 주지지층에는 손해입니다. 근데 이제 감세라는 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면 되게 달콤하게 들리잖아요. 누가 세금 깎아준다는데 싫어할 리 만무하겠습니까? 이런 걸로 좀 여론을 돌려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트럼프 1기 때도 이러한 유사한 정책을 서너 번 추진했었습니다. 특히 2020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그 경기 부양책으로 급여세 인하를 추진했는데요. 네. 언급을 했는데 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릴 때 반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는 뭐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또 제조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생산 공장이 계속 지어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정반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미국 시민 10명 중에 6명이 관세 정책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뿌리 있게 지금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 여론을 반전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관세가 경제를 어렵게 만들 거고 내가 사는 삶이 더 힘들어질 거다. 이제 이런 식의 걱정들을 지금 미국 시민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관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늘어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민 교수님. 뭐 그게 실물 경제에서 보여주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얘기하면서 감세 카드를 꺼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는 이 관세는 수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 관세, 연방정부 구조조정 이걸 통해 가지고 지출을 감소시키고요. 그다음에 세수를 증대시켜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 미국 그 유권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고요. 그리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이끌겠다는 큰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방향을 지금 꺼내들고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중간에서 방향을 선회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방향성은 바뀌지 않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실무 경제가 미국 유권자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보고 있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유화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이제 그 관세를 좀 완화하거나 이제 품목별로 이제 관세를 유예하는 즉 미국 국내 경제적인 타격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방법론의 접근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다면 그 현실적으로 이제 관세가 이제 그 운용 가능한 그 범위 내로 이제 내려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실물 경제가 어렵겠지만 2달, 3달 후에 미국 경제의 모습은 출범 때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방향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상황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무리수가 있다고 보지만 이게 어느 정도 조절됐을 때 그랬을 때는 또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좀 차분하게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절이 실제 이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 지금 25% 관세 부과가 돼 있는데 이걸 완화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단 말이죠. 우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글쎄요, 뭐 지금 얼만큼 어떤 범위로 될지는 지금 아직 확실하지가 몰라요. 않습니다. 근데 완화하겠다는 예. 입장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완화하는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본다면은 주로 미국 자동차 회사들한테 유리하게 지금 이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중복 관세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25% 기본 관세 내고 관세와 있지만은 품목별 관세. 예, 그렇지만은 그냥 그 중복 관세 없이 그냥 25%로 통일해야 되고 또 철강, 알루미늄 대한 그 관세도 면제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1년 동안 그 부품에 대해서 자동차 가치의 3.75%를 좀 면제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근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그 자동차 회사들이 큰 타격을 받지 않으려고 조금씩 조절하는 그런 조치로 봐야 될 거거든요. 지금 과거에 이 트럼프가 25% 관세를 때렸을 때 나온 계산을 본다면은 이 25% 관세 때문에 미국 자동차 가격이 평균적으로 4,000 내지 6,000달러 오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미국에서 제조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 그 빅3가 계속 불만 있고 또 그 자동차 노조도 일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요것 때문에 미국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미국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줄 거다. 그런데 지금 이 그 논리가 좀 어떻게 좀 트럼프한테 먹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런 조치를 발표하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이유는 트럼프가 내일 디트로이트 미시간에 연설을 하려고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 디트로이트는 아무래도 빅3의 본부들이니까 네. 거기서 뭐를 좀 던져줘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그 정책을 발표하려고 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서 후퇴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부정적 여론에 밀리고 예를 들어서 최고 145%의 대중관세 이런 비현실적인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계속 강공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자각하고 후퇴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 후에 이 관세 정책에 의해서 오락가락한다는 비판 여론이 있거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캐나다하고 또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다가 유예해주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별 관세에 있어서도 상호 관세에 있어가지고도 뭐 거기도 그 관세를 부과했다가 90일 유예해주고 이런 것들이 어떤 불규칙한 이런 관세 부과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네. 좀 교란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여러 가지 동맹국들이나 무역 상대국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좀 관세에 대한 완급을 조절하는 그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자동차에 대한 어떤 관세를 완화하겠다라는 발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의존도가 상당한데 특히 이 관세를 좀 완화해 줄 경우는 수출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정부가 궁극적인 목표는 그 관세 폭탄을 막기 싫으면 미국에다가 온쇼링 해라.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지 말고 미국에다 생산하는 주문입니다. 그러면 그 미국에다가 생산하기 위해서 그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또 거기에는 부품 공장도 같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미국에다가 향후 2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앞으로 근데 그런 공장을 추가로 질 경우에는 시간 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앞서 우리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이 자동차 관세를 매기면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기업들도 해외에서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만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 많이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정부 효율부를 앞세워서 정부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입니다. 불필요한 기능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관련된 공무원들도 해고 조치를 하는 이런 대대적인 구조 조정. 그 중심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있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죠. 민 교수님, 실제 이런 연방 기관에 대한 구조 조정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효과는 있죠. 그리고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미국 공화당 그 보수적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네. 연방 정부의 그 규모나 권한을 줄이는 것은 이것은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정치적 방향이거든요. 예.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연방 정부가 천문학적인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채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거의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수장하고 있는 정부 효율부가 너무 과격하게 권한을 침해해가면서도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는 원래 한 최소한 1조 달러씩은 매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지출 감소하는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1,500억 달러 절감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연방 정부의 어떤 예산 자체를 최소한 10% 이상은 지금 그 감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목표치 처음에 제시했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하지만 네. 이 연방 정부의 부채를 줄이는 그러한 노력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한 2, 3년 지속이 된다면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의 그러니까 홍보하기 굉장히 흡족할 만한 규모의 어떤 부채를 감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출발이기 때문에 네.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민 교수님하고는 좀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2024년하고 2025년 미국의 정부 지출, 연방 정부 지출을 금액으로 계산하면은 지금 오히려 저 2025년이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또 추가적인 문제가 뭐냐? 지금 그 효율부에서 그 정부의 지출을 굉장히 많이 지금 멈췄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미국의 그 공공 R&D, 그 IT 부분이나 의료학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이나 거기에 R&D가 지금 거의 멈춰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농업 지원금. 이것도 지금 상당 부분 멈춰 있어요. 네. 그리고 자연재해 지원금마저도 지금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멈춰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게 다시 또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것도 지금 그 문제가 좀 상당히 크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그 미국 그 의회에서 상원 하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예산안을 보면은 오히려 적자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한 5명 정도가 반대를 했어요. 예. 그러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압력을 넣어가지고선 일단 통과는 시켰는데 지금 상원하고 하원하고 그 법문이 일치해야 되니까 그 지금 상원 하원하고 협상 중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미국의 적자는 오히려 늘 가능성이 크지 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죠. 이제 정부 효율부 수장이기도 하지만 5월에는 이제 정부 일을 좀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좀 더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미국 정치 권력 내의 파워 게임에서 일론 머스크가 밀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파워 게임이 진행 중이죠.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의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네. 취임하자마자 막강한 그
그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고 연방 정부 구조조정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요들하고 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루비오 국무장관하고도 그 연방기관 구조조정 문제를 갈등을 초래했고요. 네. 또 베센트 재무장관하고도 지금 그 국세청장 그 임명 문제를 두고 예. 서로 그 이해관계가 충돌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장관 손을 들어줬는데요. 근본적으로 그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와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 관세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자체가 CEO이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럽에도 기가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 상하이도 기가 팩토리를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우호 관계가 증진이 돼야만이 중국에서 그 테슬라가 원하는 전기 자율주행차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마찰이 확산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그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는 이해관계가 일론 머스크와는 많이 다르다는 게 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과는 그 민 교수님 서로 F가 섞인 욕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 보는 앞에서 그냥 대놓고 싸웠다. 이게 이제 미국 정치에서는 이런 게 다 허용이 되나 봐요. 트럼프는 또 되게 쿨하게 이런 이견은 건강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그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뭐 치열한 논쟁이 있는 것은 정부 내에서도 뭐 거기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들 그 일론 머스크 CEO가 지금 주장하는 부분과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가는 방향 이런 부분에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시기나 속도나 수준에 있어서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느냐, 빠르게 밀어붙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제 그 여타 어떤 그 강경파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빠르게 가야 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시장이라든지 여론을 고려해서 조금 더 그 속도를 늦추고 이제 수준을 좀 낮춰야 된다. 이러한 또 그 보다 더 유화적인 목소리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절충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떤 그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가장 뭔가 좀 실용적이고 이제 그 유화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가장 신뢰 있는 목소리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스캇 베센트의 손을 다 들어주긴 했네요. 그렇죠? 원래 베센트가 선임될 때도 일론 머스크는 반대하고 다른 인물을 추천했는데 베센트가 재무장관이 됐고 뭐 그 뒤로도 인선 과정에서도 여러 번 부딪혔다고 하죠.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오리무중인데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이거 지금 스캇 베센트가 이제 주무장관으로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관세를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는데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또 하나 시진핑과 트럼프는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요?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점을 정확히 얘기 안 했으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나눈 건지 과거에 얘기 나눴던 거를 나눴다고 하는 건지 네. 술래잡기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 간의 그 전화 통화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안보 상황에 그 준하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베세트 재무장관도 그 통화 확인 여부를 자기는 그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중국 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그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문제가 전혀 협의되고 있지 않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은 거의 치킨 게임 양상으로 관세 전쟁이 정면 승부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4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이 거기에 대항해서 1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 채 양보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내년 11월에 미국에는 중간 선거가 있게 됩니다. 중간 선거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평가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도 이렇습니다. 중국에는 2027년이 시진핑 주석이 사연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따라서 중국에서도 먼저 미국의 머리를 굽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분간 강대강의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렇지만 물밑 간에는 서로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그 실무자들끼리는 뭐 아무래도 저 대화를 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들끼리 그 연락을 하고 있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대화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조금씩 과장하는 스타일이 좀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저 트럼프가 저 그 관세를 일단 4월 초에 때린 다음에는 뭐 75개의 국가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데 75개 국가 그러면 좀 명단을 달라고 하면은, 목록을 달라고 한다면은 안 줬거든요. 지금도 200개의 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게 나중에 베센트가 요거는 그 어떤 큰 딜이라기보다는 서브 딜, 작은 딜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다음 몇 개월은 그래도 중국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미국이 좀 유리했는데 이제서부터 다음 한 6개월 동안은 오히려 중국이 더 유리한 시기로 넘어가지 않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그 4월 2일에 관세를 때렸는데, 네. 4월 2일에 만약 그 컨테이너십이 컨테이너가 중국을 떠났다면은 요게 캘리포니아에 5월 초에 도착합니다. 5월 초반에. 그 다음에 동부는 6월에 도착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품귀 현상이 예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4월 2일 이후에는 중국에서 떠난 컨테이너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그 미국 내에서는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오는 물량이 끊기면은, 그러면은 그 품귀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그 코로나 때도 그냥 그 품귀 현상이 그 바이든 정부를 굉장히 약화시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2분기 말 3분기에 좀 예상되고 있고, 지금 투자은행들의 미국 경제 예상을 본다면은 이제는 그 경제 침체 가능성이 오히려 원만할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지금 계산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냥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까지 합쳐서 갈 거냐, 그게 지금 의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한 6개월 정도는 오히려 미국이 불리하고 그 중국이 더 유리한 상태로 가지 않을까. 또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 좀 말씀드린다면은, 요즘 미국 젊은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비슷하게 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나 샤인이나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그 SNS에서 이런 게 떴더라고요. 이제 그 테무에서 영수증을 보낼 때 관세 부분, 그거를 임포트 피, 그러니까 수입 수수료로 따로 적고 있는데, 빌지에다가 따로 예, 항목이 들어가겠고. 따로 들어간 다른 항목으로, 그러니까 보통 세금이나 뭐 운송비로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수수료를 따로 표시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더 높습니다. 수수료가. 그렇겠죠. 그동안 면세를 받았던 건데. 145% 관세니까. 그렇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된다면은 이것도 역시 굉장히 압박이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민 교수님, 즉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모른다, 안 했다 그러고, 베센트 장관도 두 사람의 통화를 모르겠다라. 이게 외교식 합법으로 보면 한 건지 안 한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 일단 누가 전화를 거는지도 이게 되게 중요하게 기싸움처럼 지금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정상 간에 내가 먼저 전화를 하진 않겠다라는 것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100%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화법을 보면 정상 간의 뭐 접촉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한 거는 트럼프 후보 때죠. 취임하기 전에 네. 통화를 한 부분, 그 이외에는 확인이 공식적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채널, 그러니까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물밑 접촉은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국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뭐 대사관이라든지 협상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위한 뭐 사전 협의라든지 어떤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과 실무 차원에서든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일방이 100%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 네. 그리고 어떤 그 노련함, 그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진핑 주석이 그 젤렌스키 대통령처럼 섣불리 언론 앞에 나갔다가 망신을 당하는 그런 체면을 구기는 부분을 가장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그 정상 차원의 접촉은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 시진핑 보호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현재 그 145%의 관세는 지방 소매업자라든지 어떤 중국 수출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도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고 중국도 조용하게 대미 관세를 철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어떤 그러한 미중 간의 어떤 그 기싸움은 조금씩 완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 교수님, 이게 중국도 극단으로 가는 건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자국 경제를 생각해도 그렇고 아무리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뭐 물론 제3국을 통해서 미국을 들어가는 저 수출품은 계산되지 않았지만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그 금액을 GDP로 비중해 보면 한 2.6% 나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만 싸우고 있지 미국은 오히려 그 다른 모든 국가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저 트럼프가 만약 중국을 봉쇄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전략을 굉장히 그 잘못 세운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상태로는 지금 오히려 저 트럼프가 조금 좀 그 밀려가고 있다. 그거는 맞는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이런 효과가 좀 지나가면은 다시 또 중국이 불리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다음 몇 개월 동안은 미국이 불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도 지난주에 2+2 첫 관세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따지고 보면 시간상 보면 이번 주에 기술적 협의, 실무진들 상에서의 협의가 이번 주에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죠. 일단은 상호 관세 25%를 아예 폐지하거나 거의 무관세 수준을 낮추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걸 두고 지금 협의를 진행한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미국하고 이런 통상 협상을 함에 있어서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가장 지금 원하는 것은 그 K조선과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또 에너지 협력을 하겠다. 이러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미국은 현재까지 세계 패권을 지배하고 있고요.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지금 필요한데요. 사실상 미국에서 조선업은 경쟁력을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해군 함정조차 수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 조선업은 1, 2위는 중국과 우리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해군 함정을 중국의 수리를 맡기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택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네. 한국하고 K조선업 협력을 할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이러한 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협상 과정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해야 되고요. 또 한 분야는 이제 에너지 분야입니다. 에너지 분야는 LNG 협력 분야인데 그 LNG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무역 불균형을 갖다가 특별하게 그 어떻게 수출 변화를 주지 않고 가장 합리적으로 이룰 수 있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 LNG 수입 3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선을 미국으로 좀 바꾸면 그 문제는 크게 네.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무역 불균형이라는 건 이제 미국 입장에서의 무역 불균형이고, 우리 과정이 상호 FTA로 무관세로 동등한데 결과론적인 거야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제가 엄 교수님하고 저 역시 좀 생각이 조금 다른데 첫째는 지금 그 미국에서 관세를 몇 %로 줄일 거냐 거기에 대한 지금 그 어떤 그 힌트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얘기했지만은 관세 수익을 가지고 뭐 미국 소득세를 내린다든지 아니면은 저 무역 재정 적자를 줄인다든지 하면은
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또 몇몇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10% 관세를 그냥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한미 FTA가 계속 지속된다면은 미국은 우리한테 10% 관세를 받아가는데 우리는 계속 0% 관세를 줘야 되느냐, 이 문제도 하나 있을 거고, 미국은 10%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FTA 특혜를 받는데 우리가 맺은 다른 FTA들, 뭐 유럽이든지 뭐 동아시아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0% 관세를 계속 유지해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마찰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좀 복잡한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조선 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너무 과소평가할지 모르겠지만은 한화 오션, 그러니까 한화 조선 부분이 미국 필라델피아 쉽야드를 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거기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트럼프의 언급 같은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조선 산업이 진짜 우리가 협상할 때 지렛대를 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좀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제가 엄 교수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천천히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의 입장이 미국 내에서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고 경제 환경도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섣불리 빨리 협상을 하면은 굉장히 배드딜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만약 배드딜을 한다면은 트럼프 남은 임기는 물론이고 그 다음까지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냥 살고 있어야 될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지난주 근데 첫 협의 때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졌던 거는 그 협의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베센트 장관은 빠르면 다음 주에도 양해에 관한 합의? 그러니까 이게 어그리먼트 오브 언더스탠딩이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속도전에 방점을 두는 것 같고, 우리는 좀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쪽에 방점을 찍은 것 같고, 약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앞으로 실무진의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좀 부딪히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국과 미국 간에 아무래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이외의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를 했고, 거기에서 충분한 그런 성과를 확보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일본, 이제 영국이라든지 인도, 5개 우선 협상국과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좋은 협상 결과를 빠르게 내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우리는 일본이나 뭐 영국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우리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신중하게 차근차근 이제 협상을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협의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는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속도를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현 정부 입장에서도 속도를 빨리 내는 데는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더 속도가 늦춰지고 보다 신중한 모드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양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미국과 첫 협의 때 4가지 의제로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 의제가 환율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나머지 관세나 뭐 투자 협의나 이런 거는 사실 다 예상했던 부분인데 환율이 마지막에 떡하니 들어갔단 말이에요. 관세, 왜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느냐? 요거는 미국의 달러 가치를 궁극적으로는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도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 미국의 경제 백악관 경제자문단 단장인 미란이 쓴 보고서에 따르면은 뭐 이렇게 관세를 통해서 먼저 쇼크를 준 다음에 그다음에 미국의 달러를 약화시키는데 목표를 둬야 된다는 보고서가 작년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이 이 보고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좀 많은데, 그런데 이 보고서가 진짜 좀
일단 좀 전통적인 경제학계에서는 좀 그래도 재미있는 보고서긴 하지만은 뭔가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란이 이 보고서를 진짜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썼느냐 아니면 트럼프의 입맛에 맞춰서 썼느냐 네. 이것도 좀 의문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미국의 저 통상 협상을 본다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환율을 그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는 거는 유럽연합,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이 되겠죠. 그렇게 네 개가 실질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 그 뭐 중국하고는 지금 협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유럽은 지금 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들어가서 그 어느 정도의 합의를 얻으면은 이게 미국이 그 통상 전략에 흔히 쓰던 그런 전략인데 먼저 몇 개 국가하고 전략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큰 국가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선 그런 그 전략의 일부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는 하지 않지만은 IMF가 전에는 그 적정 환율 그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언제든지 저 과소평가됐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그 우리 외환 보유액이 그 계속 그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또 미국의 불만 중에 하나죠.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이 그 환율 협상은 우리한테 좀 불리한 네. 면이 있는데 그 대신 또 우리나라도 완전히 그냥 그 계속 얻어맞을 그 위치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계속 그 미국의 그 환율 조작 대상국에 들어가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시장 그 개입을 철저히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걸 알아요. 그래가지고선 예. 그 우리가 경상수지 그 미국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그 무역수지 흑자가 높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높다는 것은 뭐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는 시장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다 알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세게 때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엄태윤 교수님과 민정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방위비 분담금이 이제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제외하기로 했어요. 그건 일단 다행이라고 뭐 여겨지긴 하는데 언제든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방위비 분담금. 일단 관세 협상에서 빠진 건 잘 된 일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잘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 동맹국가, 즉 한국과 일본, 또 나토 국가들에서 방위비를 인상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트럼프 그 캠프에 있는 그 책사들도 네. 이걸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그 언젠가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어떤 그 방위비 그 협상 문제가 다시 그 재쟁점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그 2+2 통상 그 협의에서 빼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협상, 이 통상 문제와 방위비 문제를 한 패키지로 추진해야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근데 네.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2+2에서 뺐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최근에 그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많은 동맹국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 국가들의 불만이 증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데다가 또 이런 방위비 문제까지 같이 거론되면은 네. 미국 입장이 점점 더 난처해질 것이고 또한 미국이 궁극적으로 관세 이 전쟁을 통해서 관세 정책의 해법을 찾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은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통상 문제를 동맹국들을 먼저 대상으로 통상 협상을 먼저 한 후에 예. 그 타겟은 바로 중국까지 초점을 맞추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통상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그 방위비 문제는 나중에 처리하자. 왜냐하면 방위비 문제는 한국과 일본, 나토 국가들은 미국의 핵 정책 보호하에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유리한 입장이죠. 트럼프 정부도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 트랙 전략으로 나가는 전략적 차원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민 교수님.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을 하고 싶을 거예요. 패키지들을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협상 스타일에 맞춰서 모든 주요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꺼번에 다 처리하고 싶다. 뭐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권한대행과 통화할 때도 무역, 수지 균형 문제, 관세, 에너지, 조선업력, 그다음에 방위 분담금, 군사 비용 문제까지 모두 다 언급을 해놓고 이거를 이제 그 한국과의 협상에서 다루고 싶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러니까 90일 그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방위 분담까지 들어가면 성과가 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제 그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단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정책에서 이제 그 성과를 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어떤 방위 분담금 문제를 주요 동맹국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시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 협상 스타일하고 트럼프 협상 스타일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2+2 이제 이 협상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을 때 거의 막단기에 왔을 때 갑자기 방위비를 삽입시켜 놓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 또 그렇죠. 들고 나올 수 있다. 미국이 그런 전략을 쓴 적도 있고 트럼프도 그런 전략을 쓴 적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아마 가만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지율을 끌어올릴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할 텐데 한켠에서는 한국이 타깃이 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취임 100일 인터뷰를 보니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